가을비가 으스스하게 내리는 산골 마을. 낡고 허름한 집에 12살 소녀 유나가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유나의 손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유나가 서 있었다. 그 웃음은 이제 윤에게는 희미한 기억 속 잔상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유나는 그 이후로 홀로 이 낡은 집에서 살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유나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누구도 선뜻 그녀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유나는 고아였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작은 존재. 유나의 유일한 가족은 늙은 진돗가의 바우였다. 바우는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개로 이제는 흰털이 성성한 노견이었다. 바우는 유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밤이 되면 유나의 침대 발치에 웅크려 잠들었고, 유나가 학교에 갈 때면 현관에서 떠날 줄 모르고 지켜봤다. 바우는 유나의 슬픔을 아는 듯 그녀가 울 때면 조용히 다가와 품에 머리를 비볐다. 유나는 바우에게서 위로를 얻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해도 바우만큼은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도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유나는 바우의 밥그릇을 채워주려 했지만 쌀독은 이미 비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마을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장님은 요즘 마을에 도둑이 많다며 집을 비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게다가 유나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바우는 꼬리를 흔들며 유나의 발치에 얼굴을 비볐다. 배고픔을 아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올려다봤다. 유나는 바우의 마른 몸을 쓰다듬었다. 바우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탓인지 아니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유나는 바우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바우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유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낡은 우비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마을 어귀에는 작고 허름한 구멍가게가 있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유나를 보면 늘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나는 구멍가게 할머니께 가서 쌀을 외상으로 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하지만 막상 가게 앞에 서자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유나는 숲속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숲에는 먹을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버섯이나 산나물이라도 캘 수 있다면 바우에게 죽이라도 끓여줄 수 있을 터였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들은 유나의 얼굴을 스쳤다. 숲은 고요했고 비 내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유나는 점차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다. 얼마나 걸었을까? 유나의 발에 무언가 채이는 느낌이 들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였다. 유나는 호기심에 꾸러미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돈뭉치가 가득했다. 유나는 눈을 비볐다. 꿈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돈뭉치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 꽤 큰 액수의 돈이었다. 유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돈이라면 바우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고 따뜻한 이불도 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곧 돈의 주인을 생각했다. 이 돈은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다. 유나는 돈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늘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유나는 돈뭉치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그 위를 나무십과 흙으로 덮었다. 언젠가 주인이 이 돈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유나는 다시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버섯도, 산나물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때 유나의 귀에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우의 소리였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바우가 왜 여기에 유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숲속 깊은 곳, 거대한 바위 밑에 바우가 쓰러져 있었다. 바우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옆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바우야 바우. 유나는 바우를 흔들었다. 바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 눈에는 고통과 함께 유나를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바우의 상처를 살폈다. 늑대에게 공격당한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바우가 자신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왔다가 늑대와 마주친 것이었다. 유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쌀을 찾으러 나간 사이 바우가 자신을 걱정해서 따라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바우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유나는 바우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바우의 몸은 너무 무거웠다. 유나는 바우를 두고 갈 수 없었다. 바우야, 내가 널 데리고 갈게. 힘내야 해. 유나는 필사적으로 바우를 들쳐맸다. 바우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유나의 작은 어깨는 바우의 무게에 휘청거렸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숲 밖으로 향했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바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우는 유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바우가 없으면 유나는 정말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다. 유나는 절뚝이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유나는 두려워할 틈도 없었다. 바우의 거친 숨소리가 유나의 귓가를 울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유나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있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마을이었다. 유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흙길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유나는 다시 일어섰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유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바우를 짊어진 채 그대로 쓰러졌다. 바우는 힘없이 유나의 품에서 벗어나 바닥에 쓰러졌다. 유나는 바우를 안고 울부짖었다. 바우야, 바우 눈 떠봐. 제발. 바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유나와 바우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이장님과 구멍가게 할머니, 그리고 몇몇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유나와 바우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장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유나는 바우를 가리키며 울먹였다. 바우가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바우를 마을 수의사에게 옮겼다. 유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뒤를 따랐다. 수의사의 집 안은 밝았다. 수의사는 바우의 상처를 살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유나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바우가 정말로 죽는단 말인가? 그때 유나의 눈에 바우의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는 바우의 목줄을 풀고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나가 숲에 숨겨놓았던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바우가 어떻게 이 돈을 찾아낸 거지? 그리고 왜 유나는 돈뭉치를 든 채 바우를 바라봤다. 바우의 눈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바오의 눈빛은 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다. 이 돈으로 너라도 살아남아야 해. 윤아는 바오의 마지막 의지를 느꼈다. 바오는 자신을 찾아 숲으로 왔다가 늑대에게 공격당했고 윤아가 숨겨놓았던 돈뭉치를 찾아 윤에게 가져다 주려 했던 것이었다. 윤아는 바오의 희생과 충성심에 오열했다. 바오는 윤아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윤아는 바오를 잃을 수 없었다. 이 돈이면 바오를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이 돈으로 바오를 살려주세요. 윤아는 돈뭉치를 수의사에게 내밀며 간절하게 빌었다. 수의사와 마을 사람들은 윤아의 간절함에 놀랐다. 그들은 윤아의 손에 들린 돈뭉치를 보았다. 그 돈은 윤아가 평생 볼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아를 바라봤다. 대체 이 어린 소녀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한 것일까? 이 돈은 어떻게 윤아의 손에 들어왔고 왜 바오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일까? 윤아와 바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윤아의 손에 들린 돈뭉치를 보고 웅성거렸다. 이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윤에게 다가섰다. 윤아야,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니? 누가 너에게 이런 돈을 준 거야? 윤아는 울먹이며 바오를 가리켰다. 바오가 숲에서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윤아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걔가 돈뭉치를 가져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수의사는 돈뭉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꽤 오래된 지폐인데, 그리고 어쩐지 흙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수의사는 돈뭉치에서 묻어나는 흙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윤에게로 향했다. 윤아는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숲에서 돈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고 바오가 어떻게 그 돈을 찾아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장님은 윤아를 진정시키고 바오를 다시 진찰대에 눕혔다. 수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바오의 상태는 위독했다. 이 상처는 맹수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수의사의 말에 윤아는 다시 눈물을 쏟았다. 바오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윤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바오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바오는 윤아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윤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윤아는 바오의 눈빛에서 나는 괜찮으니, 너는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읽었다. 윤아는 바오의 목에 걸려있던 돈뭉치를 움켜쥐었다. 아니야, 바오야, 안 돼. 너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윤아는 바오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바오는 윤아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바오의 죽음은 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윤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밤새도록 윤아는 바오의 시신 옆에 앉아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윤아의 모습에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장님은 윤에게 바오를 묻어주자고 했지만 윤아는 바오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바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돈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바오는 왜 그 돈을 가져왔을까? 그 돈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윤아와 돈에 대한 소문으로 시끄러웠다. 어린 구화 소녀가 숲에서 주워왔다는 돈,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죽은 늙은 개. 소문은 점차 와전되어
유나가 숲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로 부풀려졌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탐욕과 의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장님은 유나를 불러 돈의 출처를 다시 물었다. 유나는 다시 한번 숲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이장님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유나야, 솔직히 말해봐. 누가 너에게 이 돈을 준 거니? 혹시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과 관련 있는 거 아니니? 이장님의 추궁에 유나는 당황했다. 도둑 유나는 도둑과는 아무 상관없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바우가. 바우가 정말 가져왔어요. 유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이장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장님은 돈뭉치를 윤에게서 빼앗아 들었다. 이 돈은 일단 내가 보관할 테니 너는 당분간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있어라.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유나는 돈을 빼앗기고 바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유나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녀는 이제 집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바우가 없는 낡은 집은 너무나도 텅 비어 보였다. 유나는 바우가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되새겼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유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바우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유나는 문득 숲속에서 돈을 발견했던 곳을 떠올렸다. 바우가 그곳에서 돈을 찾아왔다면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숲속은 여전히 어둡고 으스스했다.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유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숲속으로 들어섰다. 바우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유나는 바우가 돈을 찾아왔던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 근처, 흙과 나무잎으로 덮여 있던 곳. 유나는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유나는 그것을 꺼냈다. 낡은 상자였다. 상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유나는 상자를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돌멩이로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유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 누구냐?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손전등 불빛이 유나의 얼굴을 비췄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거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더니 눈빛이 번뜩였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리려 해. 남자는 윤에게 다가와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유나는 상자를 꽉 움켜쥐었다. 이거 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유나의 작은 몸을 한 손으로 밀쳐냈다. 유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는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때 상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남자는 그것을 줍지 않고 상자를 들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다. 바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상자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유나는 절망했다. 유나의 눈에 떨어진 금속 조각이 들어왔다. 유나는 그것을 주었다. 금속 조각에는 희미하게 알파벳 K가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다시 한번 바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바우의 죽음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돈과 상자, 그리고 낯선 남자,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유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유나는 홀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바우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더해졌다. 유나는 숲속에서 일어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을 위해서라도. 유나는 손에 쥐어진 금속 조각을 멍하니 바라봤다. 작은 조각에는 희미하게 카이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낯선 남자가 숲에서 빼앗아간 상자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유나는 바우의 죽음과 상자의 사라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유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유나는 홀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바우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바우를 자신의 집 뒤편, 늘 함께 뛰어놀던 작은 언덕에 묻어주었다. 차가운 흙더미를 만지며 유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바우야,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유나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유나는 마을로 향했다. 낯선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유나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유나가 돈뭉치를 훔쳤을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 구멍가게 할머니마저 유나를 피하는 듯했다. 유나는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지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었지만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 동안 유나는 낯선 남자의 행방을 쫓았다. 숲속을 다시 찾아가 남자가 사라진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남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유나는 좌절했지만 금속 조각만은 놓지 않았다. 이 작은 조각이 유일한 단서였다. 그날 밤 유나는 낡은 책상에 앉아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폈다. 조각에 새겨진 K라는 알파벳이 계속해서 유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K,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 유나의 눈에 오래된 신문 조각이 들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읽던 신문이었다. 신문에는 K건설, 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이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다. 유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K건설, 혹시 이 K가 K건설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나는 부모님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마을 재개발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마을의 자연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의 삶에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K건설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유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나는 다음 날 곧바로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회관에는 마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 없었고 유나는 몰래 안으로 들어섰다. 유나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재개발 사업 계획서, 주민 동의서, 그리고 K건설과의 계약서. 유나는 계약서를 유심히 살폈다. 계약서에는 K건설의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인호. 그리고 계약 조항 중 하나가 유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을 내 미확인 부지 및 미확인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K건설에 귀속된다.
미확인 부지 윤아는 직감적으로 숲속의 상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낯선 남자가 숲에서 빼앗아간 상자는 K건설과 관련된 것이 분명했다. 윤아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K건설의 주소를 찾아냈다. 마을에서 꽤 떨어진 도시에 위치한 대기업이었다. 윤아는 K건설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했다. 그때 윤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마을의 유일한 선생님, 김민준 선생님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다. 윤아는 김민준 선생님의 집으로 향했다. 선생님은 윤아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숲에서 발견한 돈뭉치, 낯선 남자, 그리고 K건설과의 연결고리까지.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윤아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었다. 특히 윤아의 아버지는 마을 재개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부모님에 대한 의문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윤아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손을 잡았다. 윤아는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와 함께 K건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K건설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김민준 선생님은 밤낮으로 K건설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K건설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건설 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악덕 기업이었다. 특히 마을 재개발 사업은 K건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K건설의 배후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K건설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마을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죽음이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윤아의 부모님의 사고도 K건설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윤아의 부모님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강력한 리더였고 K건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아냈다. 윤아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아와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책장 뒤에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윤아 아버지의 빛바랜 일기장과 함께 K건설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K건설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K건설의 비자금 은닉 장소를 알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숲속. 윤아가 돈뭉치를 발견했던 그 거대한 바위 밑이었다. 아버지는 그 돈이 K건설의 불법 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자금 상자 옆에 낡은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윤아의 손에 쥐어진 K가 새겨진 금속 조각은 바로 그 상자의 일부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낯선 남자는 K건설의 부하였고 아버지가 숨겨놓았던 비자금을 찾으러 왔던 것이다. 그리고 바우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돈을 윤에게 가져다 주려 했던 것이었다. 바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바우는 아버지를 대신해 윤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충직한 영웅이었다. 윤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험에서 지키려 했던 것이고 K건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바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윤하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바우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윤하야, 이제 우리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네 아버지와 바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K건설은 거대한 기업이었다.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다. 윤하와 김민준 선생님은 이제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윤하와 김민준 선생님은 K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K건설의 위세에 눌려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하는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하 아버지의 일기장과 K건설의 비리 서류들을 들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처음에는 불신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차 경악으로 물들었다. K건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재개발 이득을 독식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히 윤하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암시에 이장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모두 속고 있었어. 이장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윤하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어. 너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정말 미안하다. 이장님의 사과에 윤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장님은 곧바로 마을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장님의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의아해했지만 이장님이 꺼내든 K건설의 비리 서류들과 윤하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김민준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K건설의 모든 악행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의 불법적인 과정, 비자금 조성, 그리고 윤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의혹까지.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K건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탐욕스러운 기업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들이었어.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용서할 수 없어. 윤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녀의 작은 몸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희 부모님은 K건설의 비리를 밝히려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우도 저와 아버지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더 이상 K건설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해요. 윤하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용기와 슬픔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결속을 이끌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K건설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K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언론에도 제보하여 K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유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였다. 그녀는 바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외쳤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지만 K건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위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언론은 K건설의 압력에 침묵했다. 심지어 마을의 몇몇 주민들은 K건설의 회유에 넘어가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유나는 좌절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때 김민준 선생님이 윤에게 말했다. 유나야, 포기하지 마. 내 아버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바우도. 그는 유나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증거를 마지막 희망으로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내가 실패하더라도 진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유나는 아버지의 글을 읽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었다. 유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K건설과의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K건설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을 피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유나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K건설의 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유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인터넷. 유나는 컴퓨터에 능숙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K건설의 비리 서류들을 올리고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즉 고아 소녀가 바우와 함께 숲을 헤매다 진실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적었다. 마지막으로 바우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돈뭉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유나의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고아 소녀, 죽은 개와 함께 거대 기업 비리 폭로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나의 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사람들은 유나의 용기와 바우의 충성심에 감동했고 K건설의 악행에 분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K건설을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언론이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K건설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온라인에서 폭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K건설은 서둘러 온라인 게시물들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유나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마을로 몰려왔고 유나를 찾아 나섰다. 유나는 김민준 선생님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K건설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아버지의 일기장과 K건설의 비리 서류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바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우가 어떻게 그 돈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숨을 바쳐 자신과 아버지의 진실을 지키려 했는지. 유나의 이야기는 기자들을 감동시켰다.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그들은 K건설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K건설의 악행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K건설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강자에게 맞선 약자의 용기, 죽은 개가 밝혀낸 거대 기업의 비리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K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K건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유나와 마을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유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나는 다시 한번 위협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제 유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과 김민준 선생님,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유나는 아버지와 바우의 넋을 기리며 이 모든 싸움의 끝을 보리라 다짐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K건설의 비리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그들은 예상대로 방역을 시작했다. 유나와 김민준 선생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한 협박과 회유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마을 곳곳에는 K건설을 지지하는 익명의 현수막이 걸렸고 유나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차들이 얼쩡거렸다. 유나는 두려웠지만 김민준 선생님은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는 유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녀를 보호했고 법적 자문을 구해 K건설의 협박에 맞섰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다. 낡은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유나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K건설에서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재빨리 김민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지금 누가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민준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유나야, 숨어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유나는 옷장 안에 몸을 숨겼다. 문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유나는 몸을 웅크린 채 바우의 사진을 꽉 쥐었다. 바우야, 나를 지켜줘. 다행히 김민준 선생님이 경찰과 함께 곧바로 도착했다. K건설에서 보낸 남자들은 경찰이 오자마자 도망쳤다. 경찰은 유나의 집 주변을 수색했고 김민준 선생님은 유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유나야. 이제 안전해. 유나는 김민준 선생님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 이후 유나와 김민준 선생님은 K건설의 보복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유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작은 방을 내주었다. 김민준 선생님의 집에서 유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선생님은 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유나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유나는 선생님에게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K건설이 언제까지 자신들을 추적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K건설의 최고 경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인호 대표이사가 평소 외부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일을 부하들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인호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민준 선생님은 강인호의 과거를 파헤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인호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깊은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의 부모님은 환경운동가였다. 그들은 과거 대규모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회사가 바로 강인호가 과거에 일했던 회사였다. 김민준 선생님은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오랫동안 의심해 왔었다. 이제 강인호의 존재가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듯했다. 강인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김민준 선생님은 강인호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도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은밀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K건설의 모든 재개발 사업 기록과 과거 강인호가 연루되었던 사건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강인호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지하에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윤하의 마을 재개발 사업에도 지하시설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하시설 김민준 선생님은 의문을 품었다. 단순한 주차장이나 창고가 아닌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듯한 거대한 규모의 지하시설. 김민준 선생님은 윤하의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K건설의 비자금이 묻혀있던 곳을 지하 벙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다. 지하 벙커는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군사시설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지하 공간을 의미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과거 강인호가 연루되었던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인호가 과거 한동안 마약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강인호가 지하시설을 이용하여 마약을 은닉하고 유통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인호는 건설 사업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마약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하의 아버지가 K건설의 비자금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단순히 돈 뭉치만을 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 지하 벙커에서 마약까지 발견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윤하가 숲에서 주웠던 돈뭉치에 묻어있던 흙냄새, 그리고 낯선 남자의 험악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민준 선생님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K건설은 경찰에도 이미 깊숙이 손을 써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인호의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김민준 선생님은 강인호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다. 그는 강인호가 한 달에 한 번 특정 요일에 비밀스럽게 어떤 장소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장소는 바로 K건설이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마을에 폐쇄된 지하 창고였다. 그곳은 강인호가 비자금과 마약을 보관하는 또 다른 은신처임이 분명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윤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바우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제가 함께 갈게요. 윤아의 눈빛은 강인하게 빛났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알았어. 하지만 절대로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위험할 수 있어. 그들은 강인호가 폐쇄된 지하 창고로 향하는 날을 기다렸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다. 강인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폐쇄된 창고로 향했다. 윤아와 김민준 선생님은 그의 뒤를 미행했다. 낡고 으스스한 창고 앞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윤아와 김민준 선생님은 숨을 죽인 채 창고 주변을 살폈다. 강인호와 경호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준 선생님은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경비원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윤아와 함께 창고 뒷문으로 잠입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강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창고 깊숙한 곳,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안에서는 강인호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걱정 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마약이 도착할 거야. 이번 건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거야. 강인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유나와 김민준 선생님은 철문 뒤에 숨어 강인호의 통화를 엿들었다. 강인호는 국제적인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거대한 마약 밀매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유나의 마을이었다.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지하에 거대한 마약 유통기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유나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강인호는 통화를 마치고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철문 안은 거대한 지하 벙커였다. 그 안에는 수많은 마약 봉투와 함께 거액의 돈뭉치가 쌓여 있었다. 유나는 경악했다. 이곳이야말로 K건설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는 심장이었다. 강인호는 마약과 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강인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유나와 김민준 선생님이 숨어 있는 곳을 발견했다. 누구냐? 경호원의 외침과 동시에 총성이 울렸다. 탕! 총성이 울리자 지하벙커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강인호와 경호원들은 총구를 유나와 김민준 선생님에게 겨누었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오다니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군. 강인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섬뜩한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유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다. 유나야, 절대로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그는 강인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몸을 날려 마약 봉투 더미를 향해 돌진했다. 봉투들이 터지면서 하얀 가루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경호원들은 기침을 하며 눈을 비볐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김민준 선생님은 강인호의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그의 총을 빼앗았다. 이런 미친 강인호는 김민준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방위역에 당황했다. 그는 김민준 선생님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이미 한 발 늦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빼앗은 총을 강인호의 경호원들에게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충분했다. 유나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벙커 한쪽 구석에 낡은 배수구가 눈에 들어왔다. 배수구는 너무 작아서 어른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유나의 작은 몸이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유나는 김민준 선생님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저기로 도망쳐요. 강인호는 유나의 외침을 듣고 배수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 계집 잡아 절대로 놓치지 마. 강인호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윤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경호원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탕탕 총알은 빗나갔지만 경호원들은 잠시 주춤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배수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배수구는 좁고 어두웠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두려웠지만 아버지와 바우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배수구를 따라 한참을 기어가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유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배수구 끝에 다다랐을 때 유나는 밖으로 몸을 밀어냈다. 그녀가 나온 곳은 벙커 뒤편의 울창한 숲 속이었다.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자유의 공기였다. 유나는 벙커 쪽을 돌아봤다. 지하 벙커 안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선생님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유나는 다시 벙커 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유나의 눈에 바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우는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 유나는 바우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저는 산골마을에 사는 유나예요. K건설 강인호가 마약 밀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폐쇄된 지하 벙커, 마약과 돈이 가득해요. 그리고 김민준 선생님이 위험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어린 소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유나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자 점차 심각성을 인지하는 듯 했다. 신고를 마친 유나는 김민준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다시 벙커로 향했다. 하지만 벙커 입구에 다다랐을 때 벙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강인호와 그의 경호원들이 뛰쳐나왔다. 김민준 선생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강인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김민준 선생님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내 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여기서 죽어라. 유나는 절규했다. 안 돼. 그녀는 몸을 던져 강인호에게 달려들었다. 강인호는 예상치 못한 유나의 공격에 당황하여 총을 떨어뜨렸다. 유나는 강인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강인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유나를 밀쳐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강인호는 당황했다. 젠장 경찰이 왜 여기에? 그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이 아이들을 처리하고 도망쳐. 경호원들이 유나와 김민준 선생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벙커 앞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총을 빼들고 강인호와 그의 부하들을 에워쌌다. 강인호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윤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이런 더러운 계집 내놈 때문에 내 모든 게 망했어. 그 순간 김민준 선생님이 남아있는 힘을 다해 몸을 던져 강인호를 밀쳐냈다. 강인호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경찰들이 달려와 강인호를 체포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벙커 안에서는 마약 봉투와 돈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K건설의 모든 비리가 세상의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민준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유나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김민준 선생님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유나는 김민준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민준 선생님은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유나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유나는 바우의 무덤을 찾아갔다. 바우야, 우리가 해냈어. 아빠의 복수를 했고 강인호의 악행을 밝혀냈어.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유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김민준 선생님이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나는 기쁨에 달려가 그를 만났다. 김민준 선생님은 윤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인호와 K건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마을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었다. 유나의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우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배웠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유나는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과 그리고 바우가 남긴 영원한 유산이 있었다. 그녀는 바우의 눈빛 속에서 빛나는 사랑과 충성심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유나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다. 작은 산골 마을의 고아, 소녀가 거대 기업의 비리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개 바우의 충성심이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김민준 선생님, 그녀를 지지하고 믿어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K건설의 강인호 대표와 핵심 간부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K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유나의 마을 재개발 사업은 전면 취소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유나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비자금도 세상에 드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병실에서 퇴원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유나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봤다. 유나는 김민준 선생님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바우의 죽음은 윤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나는 바우가 자신에게 남긴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잊지 않았다. 유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친구들은 유나의 용기에 감탄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강인함에 박수를 보냈다. 유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유나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유나의 멘토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나는 대학에 진학했고 학업에 열중했다. 그녀는 늘 바우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간직했다. 힘들 때마다 바우의 사진을 꺼내보며 용기를 얻었다. 몇 년 후 유나는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나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왔다. 그녀는 마을의 희망이자 작은 영웅으로 불렸다. 어느 날 유나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는 과거 K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유나의 용기에 감동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일이에요. 유나는 종종 바우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계는 항상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다. 유나는 바우의 무덤 앞에 앉아 바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유나는 바우의 묘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바우야, 네가 없었다면 난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너는 나의 영원한 수호천사야. 바우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일깨웠으며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바우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고아 소녀가 짊어진 늙은 개의 충성심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동화가 되었다. 유나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유나의 모든 과거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다. 그들에게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엄마가 어릴 적 키웠던 개 바우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유나는 아들에게 바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바우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바우의 사랑과 충성심은 유나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